그 뭐죠? 벌크 쪽으로는 어떤 회사가 있죠? 페노션이랑 페노션, 대한해운이죠. 네, 대한해운. 저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페노션은 펀더멘털이 훼손된 게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. 항공업, 그 전체 운송업계 내에서는 요즘에 이제 중기적으로 상승률이 더 높을 수 있는 쪽은 항공 쪽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. 네, 그럼 이번에 해운 쪽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. 네. 일단 주가는 하반기 들어서 좀 많이 꺾인 모습인데요. 네네. 일단 해운주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. 저희가 뭐 해운을 볼 때는 운임을 보는 게 일단 우선이니까 그렇죠. 저희가 양대 운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벌크 운임과 컨테이너 운임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컨테이너 운임이 수에즈 운하 길막 사고 이후에 계속 오르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소폭 하락을 해서 아직까지 성수기인데 빠졌네라는 그 불안감이 좀 크신 것 같고요. 그거보다 사실 주가는 거의 5월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, 벌크 쪽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운임을 매일매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똑같이 이게 저희가 뭐 벌크는 벌크 운임만 따라가고 뭐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운임만 따라가고 그렇지 않습니다. 해운주들은 그렇죠. 어떤 해상 운임이 조금 피크아웃 한다는 움직임이거나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주가에 다 영향을 주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페노션 같은 경우도 8,000원대 후반을 한 번 정도 기록을 한 이후에는 지금 7,000원대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지금 그때도 말씀하신 뭐 BDI 지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. 그럼 이게 그 아직은 뭐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 거죠.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. 컨테이너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, 컨테이너는 완성 제품을 저희가 수송을 하는 그런 선박이잖아요. 그래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 그리고 이제 동남아 뭐 이런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서 선진국으로 많이 보내고, 선진국의 구매력이 살아 있으면 계속 화물이 오가는 건데, 지금 이제 작년에 워낙 기고 효과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2021년 7월부터는 이 아시아, 그러니까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수출하는 양이 그 증가율이 확 둔화됐습니다. 그 두 네. 자릿수였다가 한 자릿수 때 초반으로 떨어졌거든요.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, 줄었다는 게 아니라 덜 증가하는 걸로 바뀐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막 전력이 부족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렇죠. 계속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야지 더 많이 팔고 이걸 할 텐데 이제 이게 안 되지 않을까. 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감에 해당하는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, 이게 화물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대단히 경기가 좋다라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방향의 이 매크로 지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좀 불안한 상태인 거고요. 아직까지 돌아다니고 있는 화물이 줄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팽배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, 벌크 쪽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화물의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, 근데 전력이 부족해서 당연히 더 그럼 석탄을 필요로 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, 너무 비싸가지고 혹시나 안 돌아다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, 이게 이제 어찌 되었건 경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경기가 꺾이면 결국에는 이 부분도 꺾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 지금 벌크 배가 너무 많이 늘어날 계획이라는 부분도 없고, 화물 같은 경우도 저쪽에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더 이상 수입을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없고,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서 오히려 내년이 운임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벌크 쪽은?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상태인데, 컨테이너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절대 운임이 워낙 높아서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해운사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조금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진짜 보니까 뭐 그 워낙 뭐 물량이 많기도 하고 또 비싸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뭐라고 뭐 자동차 쪽에서도 가격의 그 인상 요인으로, 그러니까 원가 부담의 요인으로 이게 되게 크게 운송비가 차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.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나요? 운송 쪽은 이제
그 한 시즌 동안 계속 영향을 주거든요. 앞에서 문제가 생기면 뒤까지. 그래서 계속 지금 포트에 밀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항만의 배들이 막 밀려 있어가지고 그 처리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갔던 배가 빨리 돌아와야 또 싣고 가는데 그렇죠. 그걸 못 하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 가중되는 건데 비수기가 될 때까지 문제가 빨리 풀리기는 어려울 거고요. 비수기가 이제 근데 돌아오는 1분기 정도 수준입니다. 그래서 그때 가면 풀리겠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직전까지는 이 남은 3개월이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지만 대단히 생각보다 피말리게 운임이 계속 높을 수도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하여튼 그 보니까 뭐 하여튼 뭐 어느 한 기업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주의 주가가 어려운 거에는 또 이유를 따져보면 여기 또 이유가 있고 저쪽에도 이유가 있고 원인들이 참 어려워요. 그래서 다방면으로 알아야 하고 해운에 관심이 해운주를 그 관심을 가진 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섹터의 네.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. 지금 해운주와 관련해서는 이제 HMM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네네. 그 뭐죠? 벌크 쪽으로는 어떤 회사가 있죠? 페노션이랑 대한해운이 페노션, 있죠. 네, 대한해운. 이번에 뭐 흥하해운은 뭡니까? 요즘 뉴스에 가끔 나오던데. 흥하해운은 원래 예전에는 그 로컬에서 컨테이너를 최종 목적지까지 갖다 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. 네. 그 부분이 제일 컸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인트라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노선의 그 사업을 했었는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그 컨테이너 부분을 빼서 이미 잔금 상선에 팔은 상황입니다. 그 회사의 이름은 흥하라인이고 비상장 상태이고요. 현재 상장 상태로 남아있는 흥하해운은 매우 작은 케미컬 탱커 사업만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상장사랑 비교를 하면 KSS 해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. 그 회사는 전체 사업 중에서 대단히 큰 부분을 LPG 수송을 하고 있고 매우 작은 부분을 케미컬 탱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작은 부분의 사업 부문과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근데 이제 이미 이 흥하해운이 한번 시장에 매몰로 나왔다가 이 잔금상선 그룹이 이미 85%의 지분율을 가지고 오너십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아, 그래요? 근데 채권단이 아직 걸려 있는 상황이라 경영권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번에 새롭게 인수하는 것 마냥 이제 뉴스가 나오고 너무 거래 정지를 오래 하고 있다가 다시 이 거래가 재개돼서 조금 주가에 많은 오류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죠. 아니, 보기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하도 그 이슈의 중심에 자주 서길래 헤드카피로 너무 나오길래 크더라고요. 네. 신문에. 지금 그러면 그 HMM과 관련해서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. 그리고 정말 뭐 10배 이상 저점 대비 10배 이상이었죠, 그때? 20배 정도. 20배. 됐죠. 예.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주식으로 재미도 보고 또 끝부분에 물린 분들은 또 이제 되게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 HMM 다시 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까? 이거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남아있죠. 그럼 제가 HMM의 주가를 과거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의 옛날 주가와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표를 보여드릴 건데요. 요 진한 녹색 선들이 이제 한진해운 주가이고 2003년부터 2008년 끝까지의 주가 모습이고요. 좌측의 연두색 선은 컨테이너 운임의 추이고 그때 당시 한진해운의 영업이익률 추세를 보여주는 겁니다. 근데 잘 보시면 2007, 8년이 오히려 운임도 낮고 이익률도 더 낮은데 네. 주가는 더 높았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2005년부터 2007년이 되기 이전 2006년 한 하반기 정도까지 주가 조정도 대단히 많이 받았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 2004년 5년도 컨테이너 업 창사 이래 가장 업황이 좋다라고 얘기가 되었었던 시기였고요. 지금과 같고 그때도 보시면 그때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막 10%대를 이제 처음으로 기록을 했었는데요. 그러고 나서 차이나 쇼크가 생기고 뭐 전반적으로 2006년 같은 경우는 유가도 생각보다 너무 높고 하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 절대적으로 해운사들이 이익이 대단히 안 좋은 게 아니었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되게 유사한 상황이었죠.
근데 이제 이 부분이 옛날을 다시 찾아갈 정도로 좋아질 거다가 아니라 일단 전체적으로 2007, 8년에는 이제 세계 경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너무 컸고 실질적으로 이때 운송 지표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 이때 차이나 이펙트로 인해서 올라갔던 게 상당히 오랜 기간, 거의 1년 반에 걸쳐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 전 분기 대비해서 다시 조금 더 좋아지는 추세로 바뀐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HMM 같은 경우도 1분기까지는 이 시장의 운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수기가 돼서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. 네. 올해만큼 운임이 막 다시 높아지는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수기의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이익률도 아니면은 운임도 좀 지난달보단 좋아질 수 있다라는 시기가 형성이 될 때까지 주가가 좀 충분히 조정받는다라고 한다면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재차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일단 페노션은 산업 전방적인 뭐 지표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고요. BDI가 2008년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5천대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10월, 11월 선물이 발표되는 거를 보면 쉽게 꺾일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. 근데 컨테이너가 됐건 벌크가 됐건 어쨌든 1분기가 또 비수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월 조정이나 분기 조정은 있을 만한 상황인지라 요즘에 주가가 같이 불안감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. 2분기보다 근데 3분기 실적이 더 나은 상태이고 상반기에 빌려놨던 싼 배들 때문에 아마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라 주가와 운임이 이제 어느 정도 HMM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도 그래도 비수기가 오면 조금 조정받겠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해소가 되어야 좀 세게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. 네. 지금 그때는 탑픽이 페노션이었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은 어떻습니까? 저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페노션은 펀더멘털이 훼손된 게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. 그 전체 운송업계 내에서는 요즘에 이제 중기적으로 상승률이 더 높을 수 있는 쪽은 항공 쪽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. 지금 이 해운업에서 좀 그래도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리스크가 됐든 호재가 됐든 또 변수로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? 지금은 그 해운 내적인 게 아니라 이제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제일 불안감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. 저희가 공급망이 정상화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중국의 전력난이 조금 해소가 되는 분위기라고 한다거나라고 하면 다시 화물이 돌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잘 해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최근 들어서 보셔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.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시장의 예상치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될 텐데 요 부분이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이제는 피크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조금 내려가는 쪽으로 가는지 그걸 조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내려가는 쪽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조금 조정하는 기간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. 폭이 더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기간 조정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가 그 조선 관련해 가지고 기대하는 분들이 이 뭐 HMM이 됐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컨테이너 선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. 해운사들이. 엄청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배를 다시 주문을 많이 할 것이다.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. 네네. 이게 현실적인 기대감인가요? 실제로 올해 컨테이너 선사들이 회사를 만들고 나서 제일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컨테이너 업계 역사상 가장 많은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했습니다. 네. 근데 컨테이너는 이제 일부의 선종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지금 벌크 선사들도 점점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상태잖아요. 10년 동안 재무 구조가 되게 안 좋아져서 맘 놓고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이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벌크도 살짝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요즘에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보다 친환경적인 배를 그렇죠. 운영을 해라라고 하는 게 시장의 오더였는데
사실 재무 구조가 너무 안 좋아서 친환경적인 배를 사고 어쩌고 막 이런 걸 신경 쓸 수가 없는 정도의 지경이었었거든요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쓸 수 있을 만큼 재무 구조가 좀 좋아진 상황이라 내년에는 우리가 원래 설마 나올까 싶었던 그런 비싼 배들, 친환경적인 배들에 대한 발주가 좀 나올 거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. 우리가 그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, 이게 근데 뭐 지금 뭐 7만 척, 뭐 8만 척 배들이 떠돌아다닌다면서요. 네네. 이것이 갑자기 다 취소되고 폐선되고 새로 발주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뭔가 엔진을 친환경으로 뭔가 바꿔가면서 선령은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, 운용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. 친환경 그 정도로 뭐 엔진을 뭐 친환경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방식들로 해나갈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있나요? 해운사들이? 해운사들 우리나라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등록선대가 한 1,000대 이상 정도 되는데요. 네. 요번에 이제 환경 회의를 할 때 새로 만드는 배 말고 기존에 있는 배들도 지켜야 되는 규칙이라는 거를 만드는 게 이제 이번 회의의 맹점이었습니다. 근데 그 기준치를 대단히 맞추지 못하는 편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그 1,000여 척의 배들이. 그래서 선주들한테 설문을 했거든요. 선급이.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일단 느리게 다니겠다. 공에 들뿜고. 네. 느리게 다니면 연료를 덜 쓰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준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네. 느리게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속도를 막 20%씩 낮추고 이러는 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. 허락을 해줘야 돼요. 이 정도의 엔진을 가지고 요만큼 느리게 다녀도 됩니다라고 이제 허락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할 수 있는 선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. 네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엔진을 고치고 막 이러면 생각보다 돈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고 그 수리를 하는 기간 동안 배를 운영을 해서 수입을 얻을 수가 그렇죠. 없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되게 세거든요. 그래서 아예 연료를 바꾸겠다. 그래서 새로 배를 만들겠다라는 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선주는 정말 돈이 많은 선주이고요. 중간에 이제 이 배를 한 5년 정도밖에 쓰지 않아서 나는 그럼 고치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선주들도 있고, 뭐 이미 좀 어느 정도 충분한 내용 연수를 썼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어닝이 늘었으니까 생각보다 일찍 다시 새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투자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 정도 초기의 상황이었으면 해운사들이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구조였다가 올해는 여력이 좀 생긴 상태이고요. 실제로 그 부분들이 이제 발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게 피할 수 없는,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부터 뭐 탄소 국경선이 강하게 하고 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내가 싫다고 뻗뛸 수는 없는 거죠. 이게 경쟁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씁니다. 유럽의 많은 그 기업들이요. 그냥 큰 기업에 그냥 독점하자. 네. 그래서 더 친환경적인 거를 만들으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가이드만 만들어 놓으면 안 지키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그 가이드를 지키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옛날 그 사양의 배를 쓰면서 그냥 더러운 기름을 떼고 다니면 그러면 너네가 그때는 기름값에다가 더 얹어서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바꿔버리거든요. 그랬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것이 우리가 조선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대하는 그 어떤 장기적 수요의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질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다. 네,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해운 관련, 그 다음에 이제 운송 관련해서 그 항공주,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. 이쪽에 관심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제까지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